자, 이제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보실 건 두 번째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당해세 우선 원칙인데, 자, 당해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정의 자체가 맨 첫 줄에 있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세금들은 그 사람한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세금들 어떻게 보시면 법정기 일전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하기를 국세의 법정기일과 설정기일을 비교해서 설정기일이 더 앞선다, 채권이 더 우선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정기일이 우선되고 있는 채권이더라도 이 당해세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이거예요. 자, 이제 어떤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의 아들이 을인 거예요. 근데 갑이 사망해서 이제 이때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건물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건물 취득할게요. 건물 취득.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명의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 건물은 명의자가 바뀌고 있으면 등기가 이루어져요.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등기의 원인도 설명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유상취득이면은 유상취득 매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증여면은 증여, 상속은 상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 가서 건물을 담보 차입하죠. 담보 차입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속세가 이제 우리 이 상속세의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달리 말일이죠. 그렇죠? 신고 기간이 상속 개시한 날의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개월은 신고하는 기간이지만, 그리고 상속세는 신고납세가 아니라 정부 부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법정 기일은 이때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문제 보시고, 자, 우리 담보 차입에 대한 채권의 설정 기일은 언제죠? 요 날이죠. 그리고 법정 기일은 언제예요? 고지서 발송일이니까 요 날이죠. 그럼 지금 상황은 상속세보다 채권이 앞서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더 우선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가 중요해요. 우리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먼저 채권자 평등지의 예외로서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죠. 근데 국세에 우선되고 있는 거는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지 않고 있다면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자, 이제 을이 은행에 와서 제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로 돈 빌릴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은 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조사할 수 있겠죠. 조사해 보니까 이 건물의 등기를 떼보는 거예요. 떼봤더니 등기의 이전의 원인이 상속인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은 머지않아 상속세가 발생을 하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은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거죠. 침해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속세는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되고 있다. 이게 당해세의 원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항상 채권보다 앞서 있군요 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사례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런 거예요. 자, 먼저 담보 차입 발생했어요. 담보 차입 발생했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해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상속세이죠. 상속세이고 법정기일보다 설정기일이 앞서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도 이 상속세가 더 우선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때에만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보실게요. 자, 이제 은행이 이 사람한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건물은 상속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빌려 온 사람이 이제 90대 노인분이시고 걷는 것도 이제 막 후달리면서 오시고 목소리 힘이 없어요. 그럼 보면서 아, 이분은 머지않아 가시겠구나. 그래서 상속세를 준비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은행 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소 의사이거나 거의 뭐 점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측 가능성을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한다? 담보 차입이 상속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자, 일단 상속이라는 게 먼저 발생이 된 다음에 아직 세금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담보 차입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 담보 차입을 돈을 빌려주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머지않아 상속세가 발생을 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당해세로서 채권보다 우선되고 있지만 이렇게 담보 차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상속과 납부고지서의 발송이 발생되고 있으면 그때는 상속세보다는 담보 차입이 더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종부세가 있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 세금이 당해세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는 가등기 권리에 대한 취급인데, 자, 가등기는 뭐냐면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먼저 등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등기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일단 대략적으로만 등기하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이제 을은 갑한테 10억 원을 빌려달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매입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뭐 담보 잡을 게 있나 보니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담보라는 거는 저당권이 있지만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비싸요. 그래서 비용도 조금 싸고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는 가등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면 가등기나 저당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담보권은 그냥 저당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에 대한 설정기일은 우리가 저당권에 대한 설정기일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정기일과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 그것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앞서 본 거는 국세와 다른 채권에 대한 순위를 본 거잖아요. 지금은 국세끼리 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1순위 제끼고 2순위 제낀 다음에 받아온 국세가 얼만큼인데 이 국세를 어떤 세금끼리 나눠 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세끼리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 순서 외에 또 다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앞서 봤던 것이 1라운드라면 이제 2라운드에서 국세끼리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 자, 볼게요. 조세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 원칙은 평등이에요. 원칙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으면 얘네들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납세 담보죠. 납세 담보. 이건 뭐냐면 납세하기 전에, 세금을 받기도 전에 과세관청이 체납자한테 야, 너 좀 꺼림칙하다, 세금 안 낼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잡을 담보를 달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압류예요. 자, 납세담보는 체납되기 전에 미리 하고 있는 선제적인 조치인 거죠. 근데 압류는 체납되고 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부 청구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가져오려고 했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체납되기도 전에 하고 있는 납세담보가 1순위이고 우리가 체납된 이후에 가져오는 압류가 2순위, 마지막이 교부 청구이죠. 이건 뭐예요? 한 입만인 거죠. 한 입만. 그래서 압류다 한 다음에 너 잘 가져왔다 한 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에 담보하거나 압류인들은 얼마나 석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정말 피땀 흘려서 담보 잡고 압류했는데 옆에서 잘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 화이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압교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 세부사항은 뭐냐면 옛날에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제 국세와 지방세 혹은 이세무서와 점세무서가 동시에 압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압류가 먼저 압류 벌어졌으면 누구한테 먼저 과세하냐? 일단 대법원 판례에는 압류 선착주의, 먼저 찜한 사람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국세 우선권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국세 우선권의 문제 100개 중에서 98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의 내용들은 나머지 2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죠? 굉장히 어렵고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설명들을 본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은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잠깐 눈 붙이세요. 아시겠죠? 자, 뭐냐면 돌아올게요. 자, 요 2가지 세부 사항인데 일단 먼저 아래 인것부터 볼게요. 아래 인것부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당해세의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그 확정일자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우선 징수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금액은 당해세 징수액에 한정하며 그때 보시면요. 자, 이제 우선 면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 등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까지 좀 체크할게요. 이거를 이 문구로 보시면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뭔지 설명드려 볼 겁니다. 자, 이 사항은 제가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5장에 대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되고 있는 것은 이 국세와 채권에 대한 순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문제를 읽으면서 자, 1순위가 뭐냐면 1순위가 강제징수비가 있고, 자, 이제 2순위가 이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보증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해세가 있고요. 상증세가 있다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국세가 있고요. 5번째가 이제 최우선 보증금 뺀 나머지 일반적인 보증금이 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단 여기 채권에 대한 금액, 자, 채권에 대한 금액이 숫자를 보시면 강제징수비가 지금 5원이 있고 최우선 보증금이 10원, 상증세, 당해세가 15원, 그리고 국세가 50원. 이제 나머지 임차 보증금이 20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서 한테 돈을 압류했어요.
돈을 압류해 보았더니 압류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60원이에요. 전체 합계가 100원인데 60원만큼 돈을 확보한 거예요. 이 60원만큼 이제 우리가 뿌릴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순서를 배분하고 있는 겁니다. 배분할 거예요. 배분. 그럼 먼저 강제징수비에서 5원 하고 최우선 보증금이 10원 있고요. 당해세가 15원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냐? 30원이죠. 나머지 30원은 국세에서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임차 보증금은 가져가는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지금 임대인한테 임차 보증금이 자기의 집 전세 자금을 준 거예요. 줬는데 전부 다 회수하지 못하고 다 국세가 가져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차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인데 다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나는 얼마나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국세는 그 임차 보증금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임차인도 알고 있어요. 이미 임차인도 이제 그 확정일자 잡으면서 이 사람한테 체납액이 50원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좀 밀린 게 있구나,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50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해세가 턱 튀어나와서 얘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해세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측 못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 전세자금 피해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전세자금 피해자들이 그 임대인들이 파산되어서 돈을 못 갚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가 약간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 당해세에서 더 많이 돈을 가져가 버려서 받을 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선생님 설명할 때 이제 2차 배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차 배분. 이때 2차 배분은 다른 거는 안 건드리고 오직 상증세, 당해세에서 임차 보증금으로만 금액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해세가 이제 15원이 빠지고 있고 대신 보증금이 15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배분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최종적인 배분 금액은 강제 5, 최우선 보증금 10, 그리고 상증세가 빵, 국세 50, 보증금이 15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이제 메꿔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지켜주기 위한 첫 번째 장치예요. 이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먼저 앞서 있으면 당해세 손책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세에 대한 받는 보전금액을 보증금한테 배분해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당해세와 보증금과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순서인 강제징수비, 최우선 변제금의 국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당해세와 보증 사이의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사례를 보시면서 다시 그 세부상 문구를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세부상.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세부상 보시면 당해세의 징수액 한정한다. 그 뭐예요? 당해세에서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당해세가만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다른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읽히시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아직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 없고 저희 객세 문제에서 제가 혹시나 해서 계산 문제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근데 그 위인 세부상은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당해세의 예외를 두더라도 계속 그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요때가 있고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어떤 사람이 집주인 A를 만나서 집주인 A한테 이제 임차보증금을 설정했어요. 이날로 해볼게요. 이날로 해볼게요. 자, 임차보증금 설정. 근데 그 임대계약 맺고 있는 그 집주인의 이름은 A예요. A. 아시겠죠? A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임차보증금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A한테는 좀 땡겨서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이 A한테는 체납액이 1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세금을 안 낸 게 100원이 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지. 이거 떼먹기더라도 100원은 뭐 손해보는 셈 치고 집 빌리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A가 요 시점 때 집을 양도했어요. 집을 양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이제 A에서 B로 양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의 집주인은 양도 전까지는 A였다가, 그쵸? 양도 이후에는 B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양도한 다음에 이 양도한 그 B에 체납액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좀 기네요. 자,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점 때 B1이라 해서 체납액이 80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점 때 B2라고 해서 체납액이 40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요 B1, A, B2는 그 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 말하고 있는 법정기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 건물을 압류해버려서 이때 공매가 발생했어요. 이 상황 아시겠죠? 자, 보시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A에서 B로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 바뀐 다음에 건물 넘어갔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으면 A가 설정했던 임차보증금도 그대로 승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은 B가 대로인데 그 임차인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A가 설정해서 B가 승계한 임차보증 설정 기일보다 B가 건물을 사기도 전에 발생했던 체납액에 대한 법정 기일이 앞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날이 더 빠르니까 목세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인데 이제 그 1억은 내가 이제 A한테 줬다가 B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B가 줄 알았는데 B도 체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얄짤없이 B한테 세금이 다 징수화되어 버려서 보증금은 한 푼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거 엄청 문제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갭 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엄청 쌓이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가 엄청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뭐 제가 아는 분은 거의 빚이 30억인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쌓이고 있다가 아직 무슨 파산 안 했지만 그렇게 쌓이고 있다가 이제 뭐 망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딴 데 잡고 있던 다른 담보 차입의 설정기일과 다른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이 먼저 우선돼 있으면 이렇게 임차보증금을 설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그 본질적인 내용이 이런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정한 게 첫 번째 개정은 뭐냐면 첫 번째 개정은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설정할 당시에는 또 임차인은 A한테 체납세금이 100원인 것은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0원만큼은 감당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B로 바뀌었죠? 그럼 B로 바뀌었으면 임차보증보다 먼저 우선되고 있는 세금은 B의 세금 전체가 아니라 원래 그 전주인인 A가 지고 있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임차보증금에 우선되고 있는 채권 보세요. 뭐가 있죠? 먼저 이날보다 먼저인 게 B1이 있죠. B1이 금액이 얼마예요? 80원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B2가 있죠. B2
그때 금액이 얼마예요? 40원이 아니라 40원이 아니라 뭐다? 20원까지였던 거예요. 20원까지.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돌아오실게요. 자, 그랬고요. 자, 그리고 그 세부사항 밑에 보시면 자, 당해 적용령이 있죠. 이 당해 적용령이가 말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포인트냐면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자,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은 확정일자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라는 거예요. 늦은 당해세. 이거 체크할게요. 왜일까요? 빠른 왜 안 돼요? 빠른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당연히 앞서고 있는 거니까. 그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당해세가 앞서 있는 것에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말장난으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참고하실게요. 자, 그랬고 자, 넘겨보셔서 이제 5페이지예요. 자, 기타 사항입니다.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인데 우리 물적 납세 의무의 정의를 좀 아실까요? 잘 어렵게 안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일단 그 물적 납세의 정의는 뭐냐면 자, 형식적인 소유자한테 실질 소유자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이 물적 납세 의무예요. 형식적인 소유자한테 실질 소유자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물적 납세 의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충적 납세 의무여서 약간의 제2차 납세 의무와 비슷한 관점인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자, 갑이 있고 자, 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100억을 이제 차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을은 가만히 돈 줄 수가 없는 거니까 담보를 잡아야겠죠. 근데 담보를 잡는 방법이 뭐 가등기나 저당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건물을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에 의해서 건물의 명의상의 주인을 갑에서 을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명계약에 의해서 돈을 잘 갚았으면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건물을 양도담보하는데 이때 양도담보의 형식은 뭐죠? 형식은 양도이죠. 양도이지만 실질은 뭐예요? 담보예요. 그래서 실질에 의해서 이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니라 담보차익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건물의 등기상의 형식적인 주인이 누구인 거죠? 을인 거예요. 을. 근데 여기에서 자,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이 갑의 세금을 체납해서 이제 강제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 징수했어요. 근데 뭐죠?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 갑을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돈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이 갑이 양도담보로 맡겨놓은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사실 누구 거예요? 을 게 아니라 갑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가 을한테 야, 너 을, 이 건물 네 거 아닌 거 다 알아. 다 아니까 그 건물을 팔아. 그 건물을 팔아서 판 돈을 나한테 세금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적 납세 의무입니다. 이게 물적 납세 의무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 갑과 을에 부르는 명칭이 중요한데요. 자, 갑, 이 채무자는 지금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도 담보 설정자 부르요. 양도 담보 설정자를 부르고요. 그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담보 차입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담보 대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양도 담보권자라 불러요. 그래서 을은 채권자이자 양도 담보권자예요. 그래서 이 말 문제에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는 돈 빌린 사람,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니까 채권자인 거예요. 담보권자, 채권자 한 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물적 납세 의무를 부과하려는데 근데 보시면 무조건 부과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날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짜? 법정기일과 설정기일. 그래서 본질은 뭐죠? 저당권과 동일해요. 가등기 담보이든 물적 납세 의무이든 그 날짜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질적으로는 설정기일, 즉 양도 담보 설정일과 법정기일 비교해서 둘 중에 우선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괄호 1번에 1번. 체납한 납세자 누구죠? 돈 빌린 사람, 양도 담보 설정자인 거죠. 설정한 사람. 이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징수해도 부족해야 되고 있는 거죠. 즉 얘는 보충적 납세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정 시점 뭐예요? 설정기일이죠. 설정기일이 법정기일보다 뒤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금이 먼저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딱 잘 보이시죠? 내용이. 그 다음에 납부고지인데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담보 설정자의 체납액, 누구의 체납액이죠? 양도담보 설정자의 체납액, 양도담보권자가 아닙니다. 설정자의 체납액을 가지고 양도담보권자한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차입자의 이름이 누군지, 뭔지, 그리고 채권자 이름이 뭔지를 잘 봐야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 채무와 설정자의 피담보 채무를 상기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양도담보는 형식상으로는 담보 차입이죠. 근데 이 상황은 실제로 이제 건물의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뀐 거예요.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을의 명의에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두 사람의 채권 채무가 상계가 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물적 납세 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즉 을한테 너 세금 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양도담보권자에게 채권자한테 납부고지하고 있는 거죠. 납부고지가 있은 후에 담보권이 소멸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앞선 사항은 납부고지를 하기 전인 거예요. 하기 전에 먼저 을이 선제적으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채무를 상기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국세보다 얘가 더 우선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을이 건물을 내 걸로 바꾸기 전에 발송을 먼저 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 발송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있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고지 한 다음에 뒤늦게 을이 건물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 물적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 담보권 설정에 대한 취소 청구인데요. 이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도 그래 보면 이게 있어요. 요 날이 법정기일인 조세가 있어요. 요 날이 법정기일인 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이제 이 시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요. 근데 이 체납자가 자기한테 머지않아 이 고지서가 올 거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정기일, 즉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요 날 담보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돈을 차입했다라고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을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법정기일보다 설정기일이 더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보다 이 채권을 더 징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이제 과세관청 어떻게 하냐? 과세관청은 이거 있죠. 이거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차익거래인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얘들끼리 짜고 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설계해가지고 내 세금을 못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 모든 걸 건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자, 그럼 항상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주장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서가. 그럼 이제 이 거래가 짜고 친 그런 걸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세무서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도 세무서가 입증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입증. 자, 원칙 누구죠? 원칙 과세관청. 이죠? 근데 예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가 지금 이제 죄송해요. 길이를 할 때 너의 카메라를 달고 있고 너가 좀 밑에서 종이를 빼고 있는 걸 다 봤다라는 거를 주장하는데, 근데 증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증거? 너가 입증해야지. 네가 지금 거짓으로 나를 속이는 것을 아니라는 걸 너가 입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정한 예외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이제 을이 입증한 경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알고 있냐가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1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진짜 이거는 법에 있는 문구예요. 짰다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법이 이제 한문투성이었잖아요. 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완전 한문투성이었어요. 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 이제 얼추 2년 전 좀 되긴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짜고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되게 막 통정하여 허위로 그런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국문으로 순화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 짜고 거짓인 거예요. 그때 완전 좀 센세이셔널한 좀 표현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건데, 아무튼 그렇게 짜고 거짓으로 설정을 담보 잡고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란 것을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입증 책임이죠. 입증 누가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이 한다. 주장하는 놈이 근거를 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자, 1년 내죠? 1년 내이고 특수관계인과 담보를 잡고 있어요. 이건 냄새가 나도 심하게 나고 있는 거죠. 자, 세금이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부모님과 담보 차입을 맺고 있어요. 이건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납세자 너가 이게 진정한 담보 차입이다. 너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반박해야겠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등등등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죠. 항상 우리가 추정이라면 떠올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제가 있는 거죠. 의제 혹은 간주가 있죠. 둘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제 간주는 반박 불가죠. 근데 추정은 반박 가능인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추정이 아니라 간주한다, 의제한다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추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6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실 건 5장 끝났죠? 6장 보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6장 과세와 환급인데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일단 먼저 1절을 보시면 관할 관청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신고의 관할과 그리고 결정 경정의 관할이 있죠. 이때 결정 경정은 뭐라 그랬어요? 부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부가권의 행사에 대한 관할이 어디 있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신고부터. 자,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는 곳이 종로이다. 그럼 세속세는 종로 세무 신고하고 있는 것이죠. 원칙으로 해서 그 관할 세무상한테 제출해야 되고 있다는 건데, 예외를 보시면은 그 관할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출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효력 영향이 없다. 즉 유효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부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로에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부산세무서에서 부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자, 관할 외에 다른 세무서에서 부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효력이 없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할 때는 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를 올려주기 위해서 아무데나 하더라도 다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이 자기의 공권력, 부가권을 행사할 때는 정확히 그 관할 내에서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자, 2절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별표 치고 갈게요. 자, 먼저 수정신고입니다. 우리 수정신고는 뭐라 배웠었어요? 옛날에 냈던 것이 실제보다 조금만 낸 거예요. 조금 내서 내가 더 낼게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정신고예요. 그때 그 수정신고의 대상자를 보시면, 자,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리고 기한 후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 즉 우리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사람과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지만 무신고한 사람도 수정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별표를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요, 연말정산이에요. 우리 근로자는 이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없으면 과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에 의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럼 신고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신고 안 했지만 만약 내가 과거에 연말정산할 때의 소득 금액이 너무 적게 신고된 거예요. 내가 그럼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할 수 있냐?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소 연말정산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상되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러면 사유예요. 사유는 뭐 당연히 과소신고이죠. 내 소득을 덜 신고해서 세금을 덜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가 있고, 두 번째는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한 거, 환급세액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소 연말정산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내가 실제보다 더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즉 얘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4번은 좀 특이해요. 4번은 뭐냐면, 우리가 국고보존금에 대해서 입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먼저 법인세에 입금 파트를 보시면은 국고보조금은 입금이었죠. 그래서 장부에서 수익이 아니라 뭐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면 얘를 입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금 산입 유보로 처리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입금 산입 유보 처리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국고보조금은 우리 어떤 기기장치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는데 돈을 쓰고 있으면 단기에 과세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은 언제 발생되고요? 단기가 아니라 미래에 손금화되고 있는 거예요. 입금은 단기 한 번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금은 나중에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추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일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충으로 손금을 확 당긴 다음에
그 나중에 조금씩 입금으로 환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입금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과세관청의 부가권 행사 결정 경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은 입금산이 얼마 유보라고 하고 세금을 때려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충은 신고정상인데 왜 과세관청은 왜 송산이 안 하나요? 과세관청은 그런 건 몰라요. 이 송산입은 납세자의 선택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금을 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한 번에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내서 세금을 한 번에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적발해서 고치기 전까지 미리 내가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동시에 잡아버림으로써 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과 세부담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나의 과세 이연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 거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5번 넘어가실게요. 자, 3번 볼게요. 기한입니다. 자,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죠. 통지하기 전까지. 뭐야 그게? 걸리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걸리기 전까지만 내가 신고하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효력입니다. 효력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수정신고는 내가 덜 내서 더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에서의 그 납세무 확정은 납세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내가 납세무 확정을 지었었고 확정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신고하고 있는 것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즉 그 신고만으로 얼마인지가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번엔 정부 부과예요. 예를 들어 상증세나 그렇죠? 상증세 등에서 내가 과거에 세금을 덜 냈어요. 그래서 세무서님 제가 알고 보니까 세금을 덜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낼게요라고 수정신고금은 애초부터 정부 부과는 확정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정부한테 있죠. 그래서 얘는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효력은 납세자한테 확정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이 별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자, 우리 효력은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대요. 우리가 앞서서 수정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그랬죠? 신고한 자와 기한후 과표신고를 제출한 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무신고한 사람이죠. 우리 신고 납세에서 납세무의 확정을 무신고해버리면 확정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납세자가 아니라 2차적으로서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한후 신고는 기본적으로 무신고하고 있으면 확정력이 정부한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도 수정신고도 확정력은 납세자가 아니라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력이 누구한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수정신고의 효력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두 번째 경정청구예요. 자, 수정신고가 내가 과거의 세금을 적게 신고했어요 라면은 지금 뭐예요? 내가 과거의 세금을 많이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경정청구입니다. 그런 대상자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리고 무신고한데 기한후 신고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사유를 보시면요. 과표 및 세액을 초과한테 즉 과거에 내가 과다 신고하고 있는 거죠. 과다 신고. 수정 신고는 과소 신고이고 이 청구는 과다 신고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다음에 3번 기한인데 이 기한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기한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최초 신고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신고해서 내가 확정을 지었던 거 있죠?
확정을 지었던 세금에 대한 경정 청구는 기한이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근데 밑에 보시면 결정 경정에 의해서 증가된 과표에 대한 세금의 경정 청구는 90일이에요. 90일 체크할게요. 90일.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인지. 자, 보시면 자, 우리가 X1년 3월 31일에 법인세를 신고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봤더니 과거에 내가 신고했던 게 너무 많이 신고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신고했으니까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 시점 때 내가 과거에 했던 세금 중에서 40원에 대해서 40원 세금을 감액해달라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경정 청구의 기한은 언제까지인 거죠? 신고 후 5년 이내인 거죠. 그래서 이때의 기간은 이때부터 5년 뒤까지. 즉 언제냐면 X 6년 3월 31일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그랬다가 요 시점 때 과세관청이 조사해 보니까 얘가 신고하고 있는 거는 세금을 더 신고한 게 아니라 덜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원에 대해서 증액 경정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의할 게 용어의 정리예요. 경정 청구와 경정은 같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경정 청구는 납세자가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정은 뭐죠?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과세관청이 너 세금 잘못 신고했어. 너 20원 더 내야 돼라고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그 경정 청구, 이 경정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반발하겠죠. 그렇죠? 나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하겠죠. 우리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조세 불복이라 불러요. 조세 불복. 그 세금 과세를 인정할 수가 없다. 불복한다.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해달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조세 불복은 나중에 7장 가서 공부하겠지만 그때 불복 절차는 내가 이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불복 절차의 그 기간 자체가 90일인 것이고 경정 청구도 불복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 이 처분에 대한 경정 청구의 일자는 90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경정에 대해서 첫 번째가 경정 청구가 있고 두 번째가 조세 불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어쨌든 같은 목적인 거니까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래 이 내용은 조세불복을 알아야 돼요. 그건 7장에 있어요. 7장의 내용 보시면 조세불복은 내가 이런 경정 처분을 받았잖아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일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기하는 방법이 이런 불복도 있지만 그냥 이건 처분이 잘못되었어요. 한 번만 더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절차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동일하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조세불복이 90일이니까 이 청구도 90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만 이때 90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경정 청구 기간인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5년 이내, 이 5년인 X6년 3월 31일 범위 내에서 90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가 경정 청구인데, 그래서 기한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청구기한이 아니라 결정 경정을 위한 청구기한을 알고 있는지, 이 90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주의하시고. 자, 다음은 가로 2번. 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그때는 맞는 신고였어요. 지금은 틀린 거예요. 즉, 그 신고한 이후에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내가 기존에 신고한 게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대상자를 보시면 대상자, 자,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신고한 사람이죠. 그렇죠? 또 누가 있죠? 국세의 과표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앞서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과표 신고 혹은 기한화 신고를 한 사람, 어쨌든 신고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즉 무신고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의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 A를 보시면 저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등등등이죠. 그래서 조세 불복에 의해서 소득이 바뀌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소득의 변동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에 내가 세금을 100원 신고했는데 다른 조세 불복 어떤 청구에 의해서 세금이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자, 소득이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었어요. 즉 원래는 내 소득으로 과세된 상태인데 그 소득이 내게 아니라 다른 을 거래요. 그럼 나는 그 소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B가 있고요. 자, C는 상호합의인데 이 상호합의는 이런 거냐면 뭐냐면 하나의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게 한국 세금인지 미국 세금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과세관청이 합의를 보아서 이 중에 얼마는 내가 걷고 얼마 너 가져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한국 세금이 감소가 되고 있으면 우리 이제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X1년도의 소득으로 과세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결정을 통해서 X2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1년치 세금은 줄여야겠죠. 그 줄이는 과정이 이제 D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E가 있어요. 얘는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자,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시면 자, 계약의 해제권의 행사가 되고 있는 거죠.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그리고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신고 기간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내기가 제가 죄송하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앞글자 따볼게요. 앞글자가 아니고. 자, 일단 A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송이 있죠. 소송이 있어요. 그럼 소에 체크할게요. 소. 자, 그리고 B는 뭐냐면 귀속이 있죠. 귀. 그다음에 C는 상. 자, D가 약간 애매한데 자, D는 다른 세목, 다른 기간이죠. 다른이죠. 다를 외자, 한자, 다를 외자를 써서 외로 할게요. 외. 그리고 E는 후회예요. 자, 읽어볼게요. 속이 상해 후회. 오늘 내가 조금 마라탕을 좀 먹었더니 속이 상해서 후회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부끄러우신가요? 정말 축하하겠어요. 그렇죠? 부끄러우면 제 몫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용만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글자 따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그렇다는 거죠. 속이 상해 후회된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기한이 있죠. 자, 기한. 이때 중요한 게 우리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 청구는 기한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 경정 청구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한 기간은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2개월과 헷갈릴 수 있어요. 주의하실게요. 2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2개월 체크할게요. 2개월이 아니다. 됐고, 그다음 참고는 상증세 있는 규정인데 이게 그 개별세법 특례에 의해서 상증세에 따른 규정이 있더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자, 다음은 효력이에요. 효력. 자, 1번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너 말이 맞다. 세금 돌려줄게. 너 말은 쓰레기다. 그래서 무시한다. 라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2개월이죠. 그렇죠? 자, 그랬고 자, 3번 중요한데 자, 경정 등의 청구는 납세 의무자의 청구에 불과하죠. 즉 요청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청구 자체는 납세 의무를 확정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경정 청구는 과세관청의 부가권 행사, 결정 긍정을 해주세요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확정은 누가 한다? 과세관청이 한다라는 거. 자, 더 볼게요. 다음은 이제 기타 사항인데, 자, 기타 사항. 일단 1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정 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경정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 1장에서 납세자의 범위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리고 징수 의무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징수 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냐? 청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정도로만 정리해 볼게요. 자, 됐고 밑에 별표 1, 2, 3 안중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은 종부세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라 그랬죠? 원래 원칙은 정부 부과 근데 선택적 신고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종부세를 신고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신고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종부세를 부가권을 행사를 받아서 고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확정을 내가 지은 게 아니라 국가가 짓고 있는 거죠. 국가가 확정을 짓고 있는 이 종부세에서 경정을 청구할 수가 있냐? 청구된다라는 거예요. 네, 되시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세 번째는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기한 후 신고 대상 보시면 누구예요?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쉽게 말해서 무신고한 사람이죠. 무신고한 사람. 그래서 언제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관청한테 걸리기 전까지만 무신고한 걸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은 3번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수정신고는 내가 앞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신고하지 않고 있으면 확정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한 거는 확정력이 정부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뭐다? 확정하고 있는 효력이 없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도 그렇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도 확정력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발작하시죠? 엄청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은 국기법은 말장난으로 나와요. 말장난으로.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서만 준비하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가산세의 개념. 자, 가산세란 뭐예요? 벌과금적 성격이다. 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내야 되고 있는 벌금 성격의 세금인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 자,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자, 우리가 앞서 공부했을 때 가산세, 공과금, 강제징수비 중에서 가산세만이 세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목이 어떤 의미가 있냐? 가산세만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산세에 대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부당하다. 그러면 가산세만으로 불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기법상 가산세이죠. 우리가 실컷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신고 넘어가시고, 주의할 게 종부세에 따른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만 좀 챙겨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과소신고도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가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이것도 뭐 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으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익법 공부할 때 좀 중요한 사항만 체크해 놓을게요. 먼저 별표시 3번. 자, 우리 부가세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즉, 원래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부당 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가세 등 납부정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번이 중요한데, 자, 4번이 설명 들어볼게요. 사실 이거 우리가 법인세에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X1년도에 외상 매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외상 매출을 X년 신고 시에 누락한 거예요. 누락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X2년 3월 31일에 신고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상 매출을 X년도에 현금으로 받았고, 이제 장부가 이걸 X년도의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외상 매출을 매출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포함해서 X3년 3월 31일 날 신고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다 신고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X4년 3월 31일에 내가 이 X1년도의 매출 금액을 X년도로 신고했네? 잘못 신고하고 있는 거죠. 기록시기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년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정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X1년도의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덜 납부했잖아요. 근데 덜 납부할 때 이 납부전환세의 일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납부지연의 일수.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X년도 때 X1년도의 과소신고액을 지금 신고했잖아요. 그럼 본질적으로는 이미 이 시점 때 과소세액을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일수는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수는 X2년 4월 1일부터 X3년 3월 31일까지만 일수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뭔 제하냐면 부정신고는 제외예요. 부정은 얄짤 없이 전체 다에 대해서 일수 매기고 있는 거고요. 되시겠죠?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리고 괄호 4번은 좀 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 세부사항은 이게 가끔씩은 말 문제에 나오는데 좀 많이 어려운 주제이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필요한 것만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세부사항 첫 번째 보시면 과소신고, 그리고 초과신고서의 적용 배제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괄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상증세의 과표를 과소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상증세를 내가 덜 신고했는데 이게 규칙 사유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A 보시면 소송 등으로 해서 기존에 신고했던 것이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덜 신고한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속공제나 증여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C를 보시면 C는
상증세법상의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인 가격으로 과표를 결정한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 산 평가는 우리가 안 배웠을 거예요. 기본 단계에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증여 상증세는 그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 그 규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을 증여받았고 받은 건물을 10억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상증세법상의 평가에 어디 구속된 규정 때문에 알고 보니 10억이 아니라 12억인 거예요. 그래서 2억을 과소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과소 신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이런 상증세를 제대로 신고한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법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이 상증세 붙는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에 대한 신고할 때 같이 이 부담부 증여를 신고하고 있으면 이도 마찬가지로 화산세가 없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그 밑에 있는 3, 4, 5번은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복 적용 배제인데 얘는 가끔씩 옳은 문장을 넣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만 시간 날 때 읽어볼게요. 패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납부증여세 적용배제 특례인데요. 일단 1번, 2번, 3번, 4번은 직접 읽어보시는데 이제 그 5번, 6번이 최근 개정상이어서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건 지금 당장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객세에서 막판에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할게요. 그리고 2번 중복배제는 보지 마시고, 자, 그랬고요. 4번이 가산세의 감면입니다. 자, 가산세의 감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과하지 않는 경우죠. 부과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그 부과의 원인이 뭐예요? 천재 등으로 인한 기간 연장 사유예요. 천재 지변, 화재, 전화, 또 납세자나 가족의 중병, 사망인 거죠. 그런 사유세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혹은 세법에 따른 질의의 대한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경우 등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가산세의 감면이에요. 가산세의 감면은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인 거죠. 그렇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감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내용이 첫 번째가, 자, 1번 내용은 우리가 수정 신고한 경우예요. 자, 우리 수정 신고는 뭐예요? 내가 먼저 신고한 게 덜 신고해서 더 신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더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세법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어떤 세금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했으면 가산세를 조금만 과세할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그때의 비율이 나와 있고 이게 가끔씩 말 문제에 나와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암기할 때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6개가 있지만 일단 저는 EF는 넘어가시고 일단 먼저 여기까지만 암기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90, 75, 50, 30이죠. 자, 우리가 요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9, 90에 9, 75죠. 75, 75, 75, 75가 되겠죠. 그리고 50, 30이에요. 우리 수정신고는 세금을 고치는 거예요. 세금을 고치러 3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한 100개 더 있어요. 지금 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기간 내에 신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까지 정리해야 돼요. 그럼 숫자가 뭐죠? 1361이죠. 그래서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치고 있는 것이고 그 세무서의 현관 비밀번호가 1361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긴 좀 뇌절 같아요 하고 있는데 뇌절 맞아요. 그렇게 암기하세요. 1361 9753, 1361 9753.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는 뭐예요? 기한 후 신고죠. 자, 기한 후 신고는 뭐죠?
내가 무신고했던 거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말이 나오는데 일단 얘는 1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신고하면 50%이다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나머지는 시간 나면 정리하시고 일단 지금은 1개월 50%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3번은 우리가 예정 신고할 때의 원칙, 뭐 우리가 양도세든 부가세든 원래 원칙상의 예정 신고할 때의 감면은 50%예요. 50%. 다만 이제 우리가 부가세 예정 신고는 이제 1개월 또는 3개월 확정 신고의 경우라면 감면율은 75%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4번이 좀 중요해요. 4번이 좀 중요해요. 이거 설명대로 칠게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8장에 있는 세무조사를 알아야 돼요. 세무조사가 있어요. 조사했어요. 탈탈 털었더니 이 사람한테 세금이 과세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조사해보니까 세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과세할 거니까 배에 힘 꽉 줘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과세예고 통지예요. 과세예고 통지예요. 자, 이 통지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지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세금이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세자는 이걸 받은 다음에 나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내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한번 불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그게 뭐냐면 과세하기 전에 이게 맞냐? 라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라는 그래서 과세 전 적부 심사예요. 과세 전에 적당한지 부당한지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통지 이후에 적부심사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 신청이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은 이 적부심사에 대한 이제 심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과세관청이 일이 워낙 바빠요. 엄청 많아요, 일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공무원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통지가 안 된 거예요. 통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통지가 안 돼서 이때 통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은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거 과세하는 것이 맞아. 나는 원래 그대로 과세할게 라는 것을 이때 통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납세자는 야, 네가 이때 알려주면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세금을 내버릴 텐데 너가 지금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이 기간만큼에 대해서 일수가 올라잖아요. 과세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50%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자, 지금 과세관청이 통지를 안 했다가 늦게 통지해서 가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산세는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가산세를 원래는 과세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논리상 뭐다? 100%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100%가 아니라 50%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50%냐? 이런 적부심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과세관청이 조사해보고 나서 통지하잖아요. 통지하면 이제 납세자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적부심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납세자들이 다 심사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업무가 몰리겠죠. 로드가 쌓이게 되면 실수를 했을 것이고 업무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아무리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50%까지만 감면해 줄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5번 좀 볼게요. 자, 5번 뭐냐면 우리가 제출, 신고, 가입 등등 나오죠. 이거는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 의무예요. 협력 의무를 조금 늦게 신고하고 있는 거는 가산세를 조금만 거둘게. 감면을 50%만 할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에서
등록기간 경과 후 1개월 등록하고 있으면 미등록자세는 50% 감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5번은 이제 한도가 있고요. 자, 이 한도는 뒤에 표가 나와 있지만 얘는 보지 마세요. X에도 괜찮아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기에 포인트를 보면 자, 이 가산세들은 보통 협력 의무에 의한 가산세예요. 협력 의무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협력 의무 위반에 의해서 가산세가 너무 과중하게 과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한도가 5천만 원, 비중소기업은 1억 원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도를 무시한다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내용부터는 잠깐 쉬었다 해서 할게요.